일단 그 강의 의뢰는 그 문화운동 연대기라고 하는 1968 혁명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국제 상황주의에서 시작해서 두리반에서 있었던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까지 아우르고 있는 제 책의 내용과 연관한 어떤 자유로운 그런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올해 저의 그 어떤 미학적인 맥락 안에서의 정체성은 계속 여성주의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계속 그런 식의 그 일들이 들어오고 있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그 문학동네 겨울호가 특집호로 예술의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도한 정치, 지금 현재, 그러니까 PC 운동 또는 올바름, 그런 어떤 뭔가 좀 예술에 대한 어가, 예술의 소멸. 사실 정치가 득세하면 정치가 그 압도하는 상황에서 예술은 늘 프로파간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프로파간다로서의 예술의 대당이 결국 이제 예술의 그 자율성이거나, 아니면 뭐 발트 베냐민식으로 얘기하면 그 정치의 신미화를 어쨌든 프로파간다로서의 예술이 보여주고 있다면, 그래서 예술의 정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발표하기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문학동네 겨울호를 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2017년 페미니즘, 그러면 아주 과감하게 저는 안티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짝 나온다 밖으로. 페미니즘과 연관해서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일단 뭐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고백해라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페미니즘 이후라고 하는 정체성으로서의 페미니즘, 여성성, 여성의 경험, 어떤 여성의 어떤 자긍심,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페미니즘 이후.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번역한 책이 이제 주디스 버틀러의 책이고, 버틀러의 1990년도 책 제목이 젠더 트러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젠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매스큘린과 페미닌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당으로 만들어 놓고 성기 중심주의 또는 경험 중심주의로 움직여왔던 본질주의 페미니즘의 트러블을 일으킨 책이 젠더 트러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포스트 페미니즘 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중심의 어떤 여성주의에서 이미 상정하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경험 혹은 어떤 성기 또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 자체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여성을 텅 빈 기호로 만드는, 여성은 없다 라고 하는, 여성으로 불려지는 여성이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텅 빈 기호로서의 어떤 자기 자신을 오인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젠더 트러블에서 시작된, 또는 레즈비언 페미니즘도 있고, 그래서 포스트 페미니즘 쪽에서 이제 저는 페미니즘의 어떤 운동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런 이제 제 입장에서 책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는 것 이상의 어떤 현실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저 자신에게 지금 2016년, 2017년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PC 운동이 있고, 그 PC 운동과 연관해서 혹시 매일매일 그런 자료나 좀 찾아보시는 분, 일단 안티 페미니스트다, 현재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나는 바깥이다, 관심 없다, 페미니즘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 페미니즘이 뭔지 모른다. 아무튼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제 강의와 연관해서 뭔가 자기의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기 좀 힘들겠죠. 좀 더 오래 뭔가 이야기를 꾸려가게 되면 여러분이 얘기할지 모르는데, 자, 그러니까 PC 운동이라는 말은 아시죠? 정치적으로 올바른 PC.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남자들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
여성에겐 언어가 없다. 여성은 늘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성은 늘 대상화되어 있었다. 주어가 아니고 또는 주체가 아니고 늘 목적어의 자리에 어떤 오브제 또는 오브젝티비티라고 하는 식으로 존재해왔다. 이제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목적어의 자리에서 주어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해온 우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목적어의 자리에서 주어의 자리로 가는, 그래서 늘 주어의 자리는 반복하다 보면 주체라고 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I am woman 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선언이죠 지금. 그래서 나는 여자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어쨌든 20세기 후반의 그 제 문화운동 연대기도 성적, 인종적, 계급적 어떤 소수자들, 마이너한 주변부적인 입장이 메인스트림 또는 센터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차이를 들고 나온 것.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의 문화다원주의 또는 문화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가 움직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혹시 여성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어쨌든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과 연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20세기 후반의 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 자체 보수적인 것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차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20세기 후반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왜 인간이란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여자란 단어를 써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 20세기 후반에 물론 이제 지금은 극단적으로 문화 다원주의도 보수주의라고 얘기해요.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왜?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어떤 양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달라, 우린 달라 라고 하는,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의견의 통일 합의점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절대적 차이를 나열하는, 판단할 수 없음, 우리는 다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개입하지 않듯이 너도 나에게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식의 일종의 무관심 또는 냉소주의, 이게 이제 문화다원주의랑 같이 가요. 근데 사실 그 반려견이라고 하는 문화와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이퀄하게 대등하게 차이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긴 힘들죠. 어떤 게 좀 더 메인스트림에서 많이 전시되느냐 또는 방송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개고기를 먹는 건 일종의 야만으로 전시되잖아요. 이런 어떤 비대칭이 있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동등한 차이들 또는 무한히 차이들이 나열되는 것으로서의 문화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신자유주의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백화점으로, 백화점 안에 여성성, 남성성, 청년성, 흑인성, 퀴어성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의, 그래서 마치 그 전 세계를 관광하는 돈 많은 사람들의 취향처럼 이렇게 전시되는 문화다원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 각각의 정보 또는 각각의 삶의 방식들이 동등하게 재현될 때만 가능한 그런 어떤 이야기 방식이고, 이미 우리는 어떤 그 권력 체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더 많이 재현되는,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많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여성에 대한 재현이 어쨌든 목적으로서의 여성이 좀 더 많이 재현되고 있는 사회에서 워마드나 메갈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떤 폭력적인 방식의 가시성이건,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여러분이 혐오스러워하는 어떤 타자의 방식의 가시성이건, 일단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또는 문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에 어떤 두 개의 어떤 그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백화점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구경할 때 백화점 안에는 이미 권력의 분포도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빛을 많이 받는 곳에는 월세가 훨씬 많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백화점 바깥에 있는 그 야외
전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판매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 신용 불량자들이 주로 거기에 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 추운 데서 옷을 파는, 아시죠? 백화점 바깥에 싸구려를 파는. 그러니까 이미 백화점이라는 공간 자체도 무한한 차이들이 관객이나 고객의 흥미를 이끌면서 어떤 취향을 자극하면서 전시되어 있다. 이렇게 읽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신자유주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안은 분명히 임금 또는 어떤 월세, 어쨌든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 차별적인 구조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걸로 본다면 문화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에 어떤 두 개의 이 양상은 겹쳐져 있으면서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또는 읽는 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문화다원주의, 모든 차이가 드러나는, 이제 우리는 퀴어 퍼레이드도 한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그런 점에서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시대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가시성의 정치,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과 그 눈에 보이는 방식이 어떤 권력이나 헤게모니 안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이미 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다시 그 PPT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더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막 근데 카메라가 자꾸 움직이네요. 초점을 못 맞추니까. 자, 포스트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본질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린 남성과 달라, 남성과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는 어떤 공통의 또는 동질적인 또는 일종의 정체성으로서의 어떤 여성성이 있지. 그리고 그것은 남성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의 욕망 또는 여성의 어떤 주체성과 연관되어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일단 서구에서는 1970년대 그리고 특별히 미국이 조금 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미국의 페미니스트가 그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미국은 일종의 여성과 연관해서도 리얼리즘 형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험을 표현한다. 익스프레션이라는 단어가 미국의 어떤 그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1970년대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국의 이 2016년, 2017년의 페미니즘을 미국식의 1970년대 그런 레디컬 페미니즘, RF라고 해요. RF 혹은 본질주의 페미니즘 혹은 여성의 경험을 여성이 표현하는 방식은 언제나 옳다라든지, 아마 그래서 그 82년 김재영인가 읽어보신 분, 뱃셀이죠, 뱃셀. 그런 어떤 성취를 이뤄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건 굉장히 열등한 텍스트예요. 왜냐면 리얼리즘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미적 형식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로서의 여성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재현해내면 그 자체로 어떤 도덕적 지위를 달성하는 일종의 여성 도덕이죠. 일종의 여성의 삶이 있고, 그 삶은 억압당해 왔고, 그 억압당한 자들의 목소리가 억압당해온 여성의 몸을 통해서 정직하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리얼리즘 형식이라고 하는 게 일단 압도하죠. 그래서 여자의 말은 무조건 여자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큰 어떤 파장 또는 큰 딜레마를 갖고 온 상태고, 그다음에 영국은 그에 비하면 이제 그 막스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오프레션을 강조합니다. 억압. 그러니까 지금 리얼리즘과 연관해서 미국과 영국의 차이는, 어쨌든 미국은 우리 여성의 경험이 있다, 그걸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고, 영국은 계급적인 어떤 계급 갈등의 맥락에서 이미 페미니스트들이 처음 출발 때 대부분 막시스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억압이 있다. 그래서 여성의 억압은 공적 분노의 어떤 대상이죠. 그런 어떤 페미니즘이 70년대 영국의 어떤 특기가 되고, 프랑스는 아무래도 이제 정신분석학이 있다 보니까 심적 억압,
그래서 repress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그 여성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지역들마다 페미니즘이 문제 삼는 또는 페미니즘이 출발하는 그런 그 전제들이 다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억압, 표현 사이에 지금 한국에 있는 이 페미니즘의 움직임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드래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드래곤이 미술관을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쨌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대중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한국학,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또는 한국 문화 또는 K-팝 이런 거에서 굳이 국악 또는 뭐 무슨 그 사물놀이가 아닌 방식으로 한국을 널리 알리는 이라는 점에서 애국, 아마 지드래곤이 애국의 방식으로 동원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저는 안 와봤는데 대박이었죠. 많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건 분명히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분명히 어떤 그런 점에서 프로젝트였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지 갑자기 지드래곤 좋았단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의 페미니즘도 마치 지드래곤이 시립을 먹듯이 대중주의로서의 페미니즘에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페미니즘 한국에 굉장히 큰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그러니까 외국에서 페미니즘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페미니즘 운동사, 자생적인 거죠 이게. 여공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해온 굉장히 복잡한 페미니즘 지형도가 있는데 심지어 1990년대 영페미하고도 단절하죠. 그래서 이제 2015, 16, 17년의 페미니즘은 맷페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지 저는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트위터 이것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지금. 아래로부터의 페미니즘이란 말이에요.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에서 어쨌든 민주주의의 환상이고 저는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환상인지 어쨌든 엘리트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의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말하는 건 끔찍한 거잖아요. 소음이고 들을 수 없어요.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언어에 대한 헤게모니를 아님 말고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심지어 이렇게 expropriate, 몰수하는 어떤 장면이죠. 그래서 SNS는 어쨌든 기성의 일종의 남성적 말하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무책임한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이죠. 자, 이건 남성적인 이야기 방식이고 저도 그러니까 제 이야기 방식에서 일관성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한테 쓰라고 한 건 예술의 자율성에 입각해서 페미니즘이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떠도는 말들, 무책임한 말들, 주인 없는 말들 이거를 근대적인 남성적 언어에서 보자면 저질의 말이지만 이제 차이를 존중하는 입장. 그러니까 그 늘 소유한 말들, 주인이 소유한 언어 또는 주체가 책임지는 언어라고 하는 일종의 근대적 환상인데 이거가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비트는 방식으로 새로운 말이 등장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또 제 컨텍스트가 또 달라져요.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드래곤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분이 애들 돈 벌어가지고 지금 다 컬렉터잖아요. 최근에 그 태양인가? 그 친구 컬렉션 보니까 어마무시하던데. 그래서 아무튼 이 가장 젊은데 가장 보수적인 애들이기도 하고 고가의 그 물건들을 사들이는 20대 후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은 거죠, 애들이. 그래서 그냥 치이는 게 다 명품인 그런 친구들인데 자, SNS라고 하는 되게 무책임한 그 다음에 어떤 익명, 사실 익명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전복적인 부분이 있어요. 언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정확한 말, 올바른 말에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이 떠도는 말들, 무책임한 말들, 그 다음에 불과 1시간만 해도 책임이 바뀌어지는, 책임 소재가 바뀌어지는 그런 점에서 그 자체로 비천한 공간이죠. 이제 그런 공간이 일단 여성의 말하기라고 하는, 사실 여성의 말은 그 페미니스트들이들 해왔지만 약간 미친, 그러니까 남성적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 미친, 그 다음에 거의 그 히스테리칼한,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기존의 언어로 자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침묵, 또 흐느낌, 이런 것들로 번역된 어떤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엘리트적인 이야기 방식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남성의 말하기는 근대적이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책임지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성의 말은 히스테리칼하다, 부재와 침묵과 어떤 그 말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그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해온 이야기고,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말로도 잘 번역이 좀 안 돼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역설인데.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SNS를 통해서 여성들이 일단 미술계, 그다음에 문학계 성폭력 이야기,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압도했던 게 그런 거죠. 문단내, 그다음에 미술계 성폭력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술계가 반응해줬어요. 왜? 라고 물어본다면 이 분석은 틀릴 수도 있지만 RF를 주도하는 여성들이 20, 30대 경제력이 있는 상품 구매력을 갖춘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출판계에서 페미니즘을 베스트셀러 1위로 만든 어떤 세력이고, 그다음에 미술계도 사실 그 메인 게스트들이 그쪽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20, 30대 여성 상품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예술계가 침묵한 거죠. 또는 졌죠. 그렇게 해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워낙 큰 힘이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래로부터의 어떤 움직임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시인들 작품들을 어떻게 말해야 되죠? 뺐단 말이에요. 문학과 지성 시인선에서 뺀다든지, 그 다음에 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어쨌든 책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이자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아무튼 막 시끌시끌했죠. 성폭력 가해자 색출 또는 성폭력 피해자 말하기 대회, 스피크 아웃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전통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성취한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취한 것들이 주는 임파워먼트,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 그런 일들 안에서 일단 직접적으로 오늘 이야기와 연동해서 얘기하자면, 예술, 직접적으로 예술, 그다음에 올바른 말, 정치적으로 어쨌든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고 하는데, 정치적 올바름, 남자들이 여성을 대상화한 정치적으로 틀린 사회에서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올바르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도덕주의, 올바르다는 말 또는 그러니까 correct가 정확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팽배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근에 이제 루이스 C.K까지 아시는 분, 루이스 C.K 코미디언이고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분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때도 있는데, 최근에 왜 자기랑 같이 작업했던 여성 스크립터나 여성 라이터들 앞에서 자기가 늘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했던 행동을 했다, 물론 허락을 받고 어쩌면서 시끄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또는 여성에게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하는 남성들 색출이라고 하는, 정말 이건 너무나 전 세계적인 현상이면서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에 가장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계신 남성분들 조심하죠, 말할 때.
신경 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왜냐면 술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는, 왜냐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언어들은 이미 우리 몸에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부장제에 의해서 구성된 어떤 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러니까 여성들도 여혐이고 남성들도 여혐이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큰 프레이밍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RF가 이야기하는 여혐은 제거해야 된다. 저 같은 입장, 포스트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가부장제의 여혐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부장제의 전제이기 때문에 여혐은 사라지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되게 비관적인 거죠. 일단 1번.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태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강박 또는 문제를 단순화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남자와 나쁜 남자, 또는 평상시에 여자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도덕적인 남자와 말만 하면 여성에게 모욕을 주는 남자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남자들, 여성에게 혐오감을 자행하는 그런 남자들을 우리가 처단하겠다. 일종의 여성법인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남성법이 저지른 어떤 폭력에 대해서 일종의 여성법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어떤 처단 또는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방식이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 또는 후기 구조주의의 전제, 후기 구조주의를 전제로 한 건데, 후기 구조주의는 흔히 휴머니즘과 구조주의 이후라고 이야기하고요. 후기 구조주의는 예를 들어 우리 가부장제 못 벗어난다, 자본주의 못 벗어난다, 또는 그러니까 가부장제, 자본주의, 이성애주의 이런 것들, 또는 성우주의. 왜냐면 이미 근대화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즘도 근대화의 맥락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침에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한국 작가인데 오리엔탈리즘을 동원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면 근대가 욕망하는 동양이라고 하는 거를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인터내셔널하게 활동하는 작가가 누가 있지? 라고 물어봤을 때 차학경?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학경 아시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백남도 살짝 나왔긴 했었습니다만 좀 얘기가 복잡해졌죠. 이제 그 부분과 연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근대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서는 여러분도 여기 작가가 계신다, 외국에 나가면 당장 오리엔탈리즘 작동한단 말이에요. 니네 거 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욕망하는 동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투사하죠. 그래서 나가면 다들 동양적인 또는 한국적인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일종의 미러링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의 욕망도 그런 점에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처럼 서구 제국주의 또는 근대 가부장제, 자본주의, 이성애주의 이런 게 지금 한 통속인데, 자, 그 바깥은 없다요. 포스트가 붙는 담론들은. 그러니까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그 남성은 늘 팔루스의 존재이고, 그 팔루스의 존재가 바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인간 주체이고, 인간 주체가 목적론적으로 해내는 어떤 자기 실현이 바로 대문자 히스토리이고, 다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나아질 수 있다. 인간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선택 결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그 이야기 방식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모두 다 가부장제, 제국주의, 근대성을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차이라고 하는 걸로 남성의 폭력, 남성의 어떤 그런 주인 서사를 여성들은 그것과는 다른 서사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생물학적 차이 또는 그 생물학적 차이와 연관되어 있는 문화적인 어떤 특수성, 이걸 전제로 드는데, 포스트 담론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 남성을 싫어하고 백인을 싫어하고 또는 백인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면서 자신의 유색인성을 의식하는 사람도 굳이 불식간에 결국 근대적인 이데올로기들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지금 현재의 RF 또는 1970년대의 RF가 결국 가부장제와 공모했다. 똑같아졌어요. 전제가. 단지 지금까지 남성이 주어의 자리에 있었고 여성이 목적어의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남자들이 써왔던 그 주어의 자리에 여자들이 들어갔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스트럭처는 똑같고 등장인물만 달라진 거죠. 이게 그 1970년대 리얼리즘 형식으로 전개되었던 미국의 문학 비평이 금방 직면하게 된 어떤 비판이에요.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루카치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형식을 그대로 끌어들였고, 그래서 곧장 브레이트의 모더니즘, 브레이트의 모더니즘과 루카치의 리얼리즘 싸움? 이거 굉장히 근데 유명한 싸움이거든요. 같은 막시스트 안에서 리얼리즘이 미적 형식으로서 너무나 조야하다는 것과 루카치는 끊임없이 어떤 총체성, 토탈리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어떤 근대적 교양인의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잘 모르던 주인공이 어느 날 무언가를 깨닫고 자기 소외에서 벗어나서 환상에 이르는 이런 어떤 교양소설 혹은 리얼리즘 서사라고 하는 걸 그 1970년대 미국의 문학 비평은 여성주의 비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어떤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여성의 자긍심을 구현해낸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되게 역설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특히 일레인 슈왈터라고 하는 이제 문학 비평가가 꽤 유명한데, 이 양반의 이 여성주의 문학 비평에서 빠지게 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게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의 작가를 갖고 여성 문학사를 썼어요. 위대한 작가들로 썼는데 거기서 빠졌습니다. 누가? 버지니아 울프가. 못 들어가요.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가 위대한 작가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읽어보면 리얼리즘의 맥락, 제인 오스틴 같은 이제 작가들이 첫 번째 작가 어떤 출발점에 서게 되는데, 버지니아 울프는 퀄리티 또는 어떤 미적 가치 또는 작품성 이런 거에서 그 누구도 사실은 반론을 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작가란 말이에요. 근데 버지니아 울프가 빠집니다. 그래서 일렌 슈왈터라고 하는 이 문학 비평가가 자기 책에서 한 챕터로 버지니아 울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성성으로 도피했다. 여성성에 남아있지 않고 비겁하게도 양성성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지니아 울프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어떤 포지션에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어떤 자리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늘 어디서나 얘기하는 더 third term, 제3항, 후기 구조주의에서 키워드가 third term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백인도 유색인도 아닌,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도 아닌, 막말로 어떤 정체성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혼종의 자리, 이걸 third term이라고 해서 이 자리가 정치적이다 또는 예술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도덕이 팽배한 사회, 정치적 올바름, 이거는 여성이 올바른 삶을 사는 어떤 세계를 세우겠다라는 거고, 이거야말로 일종의 근대적인 정복의 서사, 여성 또는 여성의 자긍심, 여성의 목적론적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따라서 지금까지 남성의 법은 틀렸다. 여성을 위한 여성의 법은 여성이 세우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분명히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거를 여전히 믿는 거죠. 자, 예술의 길은 제3의 길이다. 제3의 길은 어떤 길이냐?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항이 있죠. 오포지션. 그러니까 마이너리 오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신 분? Neither A nor B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그러니까 더 third term이 기능하는 방식을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성도 남성도 아닌 양성성이죠. 혹은 퀴어죠. 이 자리. 왜냐하면 이건 법이 판별할 수 없는 자리예요. 법이 판별하려면 식별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뒤섞여 있는 자리. 그래서 예술가라고 하는 자리. 그러니까 오늘 심상희 선생님 강의를 들은 건 저한테 너무너무 되게 좋은 거였는데, 아까 피파바카? 피파바가? 바카죠? 피파바카라는 작가를 사실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좀 보긴 봤었는데, 오늘 또 보고 나니까 되게 인상적인데, 어제는 학부 학생이 저는 마스 얀 아더를 좋아해요 이러던데, 아시는 분? 마스 얀 아더 모르시는군요. BAS 그다음에 JAN, 네덜란드나 아니면 덴마크 쪽 작가인데 1970년대 개념 작가고,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돛담배 타고 대서양 나갔다가 실종돼. 그래서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disappear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게 75년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작가를 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피파라고 할게요. 일단 바카는 피파. 컨셉추얼 아트의 맥락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어쨌든 중동,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쨌든 지금 가장 악마화하고 타자화하는 어떤 공간이고, 그 다음에 그 공간과 연관해서 페미니즘도 사실은 이슬람을 이야기할 때 1세기 페미니즘은 억압받는 여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들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테러전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순백, 버진 또는 퓨리티 이런 거를 함축하는 흰 옷을 입고 히치하이킹을 한다.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안에 이미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 그걸 모르고 했다면 철모르는 어린아이인 거고. 그래서 바스얀 아더의 작품도 몇 개 안 봤어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강물로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실패라는 표현을 하던데, 바스얀 아더의 작업도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어떤 순간, 그러니까 실패하는 순간은 인간이 굉장히 나약하고 취약해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 빠지는 거는 실패인데, 이 실패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예술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진으로 볼 때가 훨씬 더 좋기도 하던데, 그래서 몇 개의 그 작업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줄 알고 또는 죽으려고 환장한 것처럼 대서양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노로. 이건 진짜 그 자체 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강에 띄운 돛담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는 엄청난 메타포인데, 그게 대서양이 되면, 그러니까 강에 띄운 돛담배는 플레저죠. 그런데 대서양에 띄운 돛담배는 이건 주이삭스, 흔히 딜라이트, 죽음 중독. 결국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예술이 갖는 메타포로서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울고 싶다라는 감정을 좀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피파를 봤어요. 이 여자 죽으려고 시작했죠. 응? 거리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란 말. 단 인간은 선하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 같은 어떤 선량함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저 양반이 갖고 있는 평상시의 어떤 성정인지, 아니면 작품을 할 때 항상 쓰는 일종의 극단적인 전제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히치하이크를 하다가 악마를 만나면서 이 전제 바깥으로 밀려나간 거고, 그러니까 프레임, 지금 RF에 대해서 포스트 페미니즘이 또는 레즈비언 페미니즘 또는 어쨌든 온갖 종류의 페미니즘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쪽 페미니즘에서 RF 니네가 쓰는 프레임은 가부장자가 쓰고 있는 프레임과 동일해.
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면 여성이 주어의 자리 혹은 주체의 자리에 들어간들 지금까지 남성 가부장제가 자행해온 폭력을 똑같이 저지르는 거야. 도덕적 강박증을 가지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RF가 so what? 이라고 얘기한다 할 말 없어요. 사실은. 우린 그래도 좋아. 우린 테러리스트야. 사실 지금 그게 어떤 중동이 갖고 있는, 왜냐면 우리한테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이 모두 천국에 가더라고요.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나의 가난한, 나의 고통받는 모든 가족이 행복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위해서 설사 내가 하는 일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의 자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도덕적 강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도덕적 강박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너의 정치적 올바름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다 알아.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지금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워마드나 맥을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주변부적인 운동은 어떤 잠시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개토화되기 때문에 개토가 돼요. 그리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이번 문학동네 글도 맨 마지막은 이목규 선생님 문장을 빌려와서 어차피 다 실패다. 근데 좀 더 낮게 실패하는, 더 낮게.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실패를 하는데 조금 괜찮은 방식으로 실패하는 거에 대한 건 아마 워마드나 메갈 안에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폭도고 떼정동이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 계보를 완전히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불안당들, 여자 불안당들, 그러면서 정치적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도덕적 강박증자들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어쨌든 이게 아주 일시적으로 어쨌든 남성들의 입을 막았고 도덕적 검열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북한과 다름없는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거, 우리가 사실은 북한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저도 검열하거든요 지금 저의 말하기를. 이건 너무 심각하다. 예술이 죽었다. 이게 이제 저의 지금 어떤 약간의 분노, 절망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써온 거는 간단히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썼던 거는 뭐냐면 이제 막 글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RF이건 리얼리즘이건 좌파건 우파건 다 들어갑니다. 마치 단색화가 우파들, 그러니까 우파 정권 하에서 단색화라고 하는 우파 담론이 나온 것처럼 또는 좌파 정권 하에서는 민중미술이라는 담론이 나올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술은 현실 정치의 도구이다. 맞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RF도 마찬가지, 좌파 우파 다 마찬가지.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예술은 현실 정치가 해체된 씬 또는 스테이지이다. 도구로서의 예술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이 해체되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컨텍스트가 드러나는 이라는 말이에요. 컨텍스트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컨텍스트 안에 역할 놀이를 하는 배우들만 보이는 게 일종의 현실 정치가 움직이는 방식. 여기 뛰어난 해방 전사로서의 여성들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는 거를. 근데 무심히 바라보는 이 포스트주의자들은 지금 이 환상, 우리 여자 만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환상이 작동되는 컨텍스트가 뭐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비스듬히. 그러니까 내용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리얼리즘 서사의 구조를 보는 사람. 자, 예술가는 구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구조를 드러내려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이거나 남자인 사람은 정체성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아이덴티티.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나는 동양에서 왔다. 이건 이제 막 그 동양성 또는 한국성 이런 것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더라이 노얼비가 왜 정치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간첩이죠. 한마디로 유령이거나. 그래서 메타포로 보자면 간첩, 유령, 그 다음에 난민, 또는 어떤 그 유목민, 디아스포라. 요즘은 유목민이라는 말이 좀 너무 경쾌하고 밝아서 디아스포라로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닌, 즉 양쪽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또는 정체성을 가지고 확인해낼 수 없는 어떤 모호한 지대. 죽여 없애야 돼요. 따라서. 죽여도 되는. 저 같은 사람. 지금 RF의 입장에서 보자면 계속 페미니즘을 자꾸 위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지지해줘도 모자를 파네. 언니니까 잘했어. 귀여워 우쭈쭈 해줘야 되는데 자꾸 지금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니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성폭력 서사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 또는 지금 이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틀렸다 하더라도 지지해야 페미니스트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들의 움직임이 제가 대학을 다녔던 80년대 운동권들의 실패와 똑같은 노선을 겪고 있다는 거에 대한 저의 어떤 트라우마 이 사이에서 고통받는 거죠. 저는 그때도 짓눌려 있던 저 자신 막 그 과도한 올바름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맨날 틀리는 존재인데 라고 얘기했던 저 자신이 다시 떠오르는 이 지점 때문에 그 페미니즘과 함께 움직이지만 페미니즘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이 포지션으로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저에게 제3의 자리가 예술이고 예술은 남자나 여자냐 백인이냐 동양인이냐 또는 이세영이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퀴어도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여전히 이성애주의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공모하지 않는 좌도 우도 아닌 그런 어떤 아마 그게 포스트 민중이라는 단어나 뭔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죠. 민중미술 이후의 예술들이 보여주는 뭔가 정치적인 것 같은데 정치가 휘발된 예를 들어 노동자가 등장하는데 그 노동자가 기존의 민중미술에 등장하는 막 이런 노동자가 아닌 어떤 모호한 막 쾌락을 느끼고 있고 취향을 갖고 있고 이런 노동자가 등장하는 건 배신이죠. 기성의 어떤 그 민중 담론 안에서는 이렇게 예술이 갖고 예술의 정치, 그러니까 프로퍼간다가 아닌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정치, 현실 정치는 아닌 정치,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누구죠? 피파라고 하는 분, 폭력과,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것과 가장 폭력적인 것들이 사실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 이슬람이죠.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판타지죠. 현실이란 말이에요. 막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모든 삶의 매일매일이 리추얼이고 그런 공간인 거고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는 폭력이죠. 여성이 불태워지고 테러리스트들이 막 증오에 가득 찬 테러리스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폭력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순수한 공간이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폭력의 공간이 그 공간을 지금 예술가가 자기 몸을 저당 잡히고 일종의 자기 몸을 볼모로 그러면서 그 공간을 횡단하는 거죠. 지금 가장 순수하면서 가장 폭력적인 분명히 피파는 완전히 이슬람에서만 활동한 작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서 살았던 어떤 그 혼종의 어떤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강간당하고 아까 시체로 발견됐다고 했죠. 너무나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또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너무 그러니까 예술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줬고 그런 여자 흰 옷을 입고 히치하이크를 하는 그게 멀리는 아니죠. berlin 그런 문화가 있는 공간이 아니고 히치하이크를 흰 옷을 입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여자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 여잔데 흰 옷을 입은 여자가 히치하이크를 한다. 이건 죽여도 된다죠.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보호받아야 할 여자, 흰옷을 입은 순수한 여자가 길거리로 나갔잖아요. 거리의 여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강간이나 어떤 성추행과 연관해서도 길거리에 짧은 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염색을 하고 이런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크를 하면 강간해도 된다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깨끗한 말 잘 듣는 여자들은 우리가 보호하지만 이거 굉장히 배제적인 어떤 방식. 모든 여자를 남성 문화가 보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바깥에 나가 있는 여자, 순수한 여자, 전통적인 옷을 입고 있는 여자. 따라서 이거는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좀 아까 저는 좀 들었었고, 그 희생양은 악마가 또는 그 문화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은 당연히 죽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쁜 남자여서가 아니라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의 어떤 볼모로 삼고 작업한 이라고 하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그 중간에 가다 죽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달게 얘기하면 실패의 가장 그 상징적인 또 서사. 우리 모두 다 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놓고 보자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건데 다 이루었다. 딱 파면 거의 500만 원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늘 갑자기 죽는 건데 사고사로. 그래서 그거를 다 자신의 어떤 작업의 컨텍스트로 이미 끌어들인. 그런데 그거는 컨트롤링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남성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음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보통 내가 죽을 수 있으면 그럼 뺄 텐데 그거를 지금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 작업. 그리고 바스얀 아드도 아무튼 조그마한 배, 흔들리는 배, 언제든 뒤집히는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그가 한 30대 초반, 중반 정도밖에 안 된 작가였는데 왜 그런 작업을 하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왜 그렇게 사라짐으로 남으려고 했는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술은 현실 정치가 사라지는 현실 정치. 어느 편들기가 아니다. 예술은 그러니까 피파가 과연 이슬람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판을 하려면 이쪽에 있어. 미국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했고 그 퍼포먼스는 자기 몸을 저당 잡히는 것이고 이런 개념 미술의 어떤 작업들이 가장 정치적 예술이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유한성을 가지고 이 관념, 너 누구 편이야? 라고 얘기할 때 너 한남이야? 다 한남이죠? 아십니까? 한남이란 단어? 한남 심지어 충도 붙이잖아요. 한남충. 그래서 그 혐오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한남충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무기인데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6.9가 뭐예요? 남자애가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메갈 워마드에서. 한국 남자들의 고추가 작다. 6.9다. 라고 해서 약간 일배 느낌도 나고 뭔가 아무튼 경멸. 우린 너희들을 경멸해. 양남에 비하면 한남은 한없이 별 볼 일 없지. 자, 이 얘기 들었을 때 한남축 6.9 자 어떠세요? 왜 열을 받냐고요? 라는 질문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인정. 아니 사실을 얘기했다면 인정.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야 나 6이야 라든지 그 이야기의 수신자가 안 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건 도덕적 반응이죠. 틀렸다는 거 이거는 모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화가 났다는 건 작다는 거죠. 그럼 여자 되세요. 여자 되기. 사실 모든 예술은 약해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억압받거나 아니면은 마지노란 어떤 삶들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라면 일종의 상징적 거세와 연관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여성 되기이고 그 여성은 사실은 메갈이나 워마드가 얘기한 여성은 아니에요.
남을 욕보이고 경멸하는 여성은 아니잖아요. 아까 피파 어마무시한 희망이죠 이거. 죽으러 가면서 희망을 일종의 자기 몸으로 실험하는 거죠. 무대에 올리는 거. 어떤 불가능한 장면.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보통은 살아나오거나 아니면 죽는 거고 살아나온 사람은 그 작업을 또 합니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원래 죽어요. 그래서 일단 객사이기도 하고 작업 속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미술관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래서 그게 약간 종교적인 뉘앙스도 있죠. 그 안에. 대속해서 죽는. 왜냐하면 흰옷을 입은 자, 붉은 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느낌이어서 누구죠? 바스티안 아더에 비하면 피파가 훨씬 더 레디컬하죠. 훨씬. 되죠. 창녀. 누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 안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상력입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작가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그 작품을 완벽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물론 예를 들어 집안에 누군가의 죽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리스폰시빌리티를 느끼는 어떤 기억들이 있거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플레저가 아니라 미술관 안에서 관객과 참여적인 맥락에서 환대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아무튼 스스로 위험에 처하는 거고 그 위험은 핸들링 할 수도 없는 거고 완전히 디아스포라죠 이거는. 완전히 난민이고 텐트도 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한 작가들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거나 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러겠죠.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단 그 작업을 보면 평범한 사람,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들이 있고 매번 저는 그 동기를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죽음의 위험을 자처하는 어떤 경험들은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그런 점에서는 오늘 어쩔 수 없이 피파를 받고 어제 바시도 받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걸 두 개를 연결해서 약간 비교하는 글 쓰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되게 많은 작가들이 찾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예술이 뭐냐? 예술은 아무튼 불가능한 것들.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죽음을 무대에 올리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 아무튼 저의 이야기도 그래서 객사하듯이 중간에 툭 끝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 전개되는 과정에서 내가 상당히 또 초점을 두는 분야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아주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적인 관점에 스며들어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김한규 화백의 어떤 그 작품이 아마 국내 경력과 최고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사를 한 분이 썼는데 뭐냐면은 김한규 화백이 뉴욕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첫 번째 개인전을 1964년도에 열었는데 그 당시 뉴욕 타임즈의 미술 담당 기자가 김한규 화백의 개인전에 굉장히 호평을 했다고 해요. 호평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 조금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김한규 화백의 그림에서 아시아적인 흔적, 동아시아적인 흔적이 보이지 않고 추상표현주의적인 그런 모방의 성격만 짙다 뭐 이런 식의 여기서 제가 이제 초점을 두는 분야는 뭐냐면 아시아적인 흔적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적인 흔적을 우리가 이제 주류 그러니까 뭐 서양의 뭐 주류 미술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항상 그 비서구 계통의 미술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요청하는 분야가 뭐냐면 그 지역의 어떤 이색적인 것, 특색적인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의 작품들을 자신들이 평가할 때 영국적인 거, 프랑스적인 거, 미국적인 거 찾지 않으면서
항상 어떤 우리 그 비소유권의 미술가들의 작품에서는 그런 것을 초점을 둔다는 그것은 뭐 1930년대 일본이 뭐 향토색을 강조해가지고 한 그런 거하고 연관이 질문을 되는데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페미니즘 측면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어떤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가 소구가 그게 항상 우리 또 문제는 또 뭐냐면 그게 내면화되어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생각. 그러니까 국가주의의 반복이죠. 결국 남성적인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철저히 남성적인 근대성의 담론이라면 제3세기에서 반복되는 그걸 그대로 2010년대에 반복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틀렸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에 희망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르게 기술해야 된다, 다르게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70년대 보면 2010년대는 다를 것이다. 왜냐면 이거는 지식인 엘리트 여성들이 하는 것이 아닌 떼정동. 이건 경멸이기도 하고 되게 양가적인 거거든요. 지식인들은 떼정동이 없잖아. 아주 쿨하고 그리고 절대로 판단하기 전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현재 이 경박한 페미니즘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워낙 메인스트림에서는 혐오하면서 실어주고 그 다음에 상업주의는 혐오하면서 안배하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 혐오라는 단어 안에 보면 약가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